여기 있는 다른 분들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 발표자이신 박상중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 교수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Good afternoon, J Institute,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to first conference. I'm Professor Park Sang-jung,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Editor-in-Chief, International Journal of Military Affairs. 반갑습니다. 국제학술대라고 해서 일부러 좀 티를 좀 내봤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좋습니다. 옛날에 그 베트남전 할 때 그 여기 있는 사람들이 굿모닝 베트남 해가지고 그 방송을 많이 듣고 있었는데 그냥 좀 너무 딱딱하게 진행된 것 같아서 제가 시간을 약간 써먹었습니다. 5분 내에 발표를 했는데 간결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발제할 부분은 북한의 WMD 위협 평가를 하고 이를 근거로 해서 한국의 대응 방안을 제시한 겁니다. 지난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그 한반도 비핵화를 재차 강조를 했죠. 특히 그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반면에 문재인 대통령은 여전히 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남북 그다음에 북미 대화를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에 핵무력 완성을 선포를 했죠. 그리고 이와 같이 약간 서로 이제 어긋난 방향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올해 그 미 정보기서 그 발표한 연례 위협 평가에서도 보게 되면은 북한은 여전히 그 WMD 위협을 현재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핵뿐만 아니라 생화학 무기도 계속 개발하기 때문에 머지않아서 어떤 큰 그 WMD 위협이 될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는 현재 WMD 위협과 관련해서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생물 무기 금지 협약 BWC, 화학무기 금지 협약 CWC 등 세 가지의 그 규약들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 세 개의 그 협약에 일체 가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북한의 그 핵, 생물학, 화학무기의 위협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관련해서는 2010년 북광백서에서 북한은 그 한국에 대한 재래식 전력과 전쟁 수행 능력에서의 그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핵을 개발하고 있다. 심지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그 진중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작년 그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도 신형 뭐 탄도미사일, SLBM 이런 걸 개발을 했죠. 그래서 이와 연결해서 지금 현재 그 일본 전 영역과 주일미군 같은 경우는 이것을 지금 심각한 위협으로 생각하고 있고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해상에서 미사일 방어체계를 강화하고 특히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원거리에서부터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체계를 도입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그 미 국방부에서 그 분석한 걸 보게 되면 북한은 약 60개 정도의 핵무기를 보유했다고 보고 있고 매년 한 6개 정도를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해서 북한이 가장 그 위험하다 봤을 때는 약 100기 정도를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그 북한은 투발선도 다양하게 있죠.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뭐 장사정포라든가 프로그 그리고 대포동 미사일 심지어 폭격기 이런 걸 통해서 많은 투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북한이 지금 대륙간 탄도미사일 분야에도 많이 발전을 하고 있고 특히 핵탄두 소형화 상당히 진전됐다고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물학 무기 관련해서는 북한은 6.25 전쟁이 끝나고 난 1954년에 미생물 연구소를 개발을 해서 탄저균, 천연두 등 총 13가지 종류의 그 생물학 무기를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가장 그 사용 가능성이 높을 걸 판단하고 있는 것은 탄저균하고 천연두죠. 그리고 WHO에서 현재 판단한 것은 만약에 20km 평방미터의 그 도시의 탄저균 약 50kg을 살포했을 경우에는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까지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재작년 2019년 뉴욕타임즈에서 분별한 것을 보게 되면 북한은 핵보다는 오히려 생물학 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약 1개월의 그 생물학 무기를 사용하게 되면 지구상 인구들
생명을 완전히 소멸시키도 있다고 그럽니다. 박상중 그리고 예, 교수님 죄송한데요. 예, 화면 공유를 해서 자료를 보고 싶다는 교수님이 계시거든요. 화면 공유요? 네. 잠깐만요. 처음에 그 말씀 안 하셨는데 봅시다. 그럼 잠깐만 제가 좀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저는 저 중앙에서 통제를 해준다고 그래서 가운데 사진자는 본인이 직접 해야 되는 거네요. 제가 센스가 없었습니다. 임유신 교수님도 미리 준비하셔야 되겠네 보니까. 네, 발표하시는 분들은 각자 자료를 준비하고 계셨다. 이렇게 자기가 올리는 걸로 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라? 큰일 났네. 지금 제가 좀 상황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제가 좀 올려주실 수 있을까요? 들어갈게요. 예, 지금 제 학교 시스템에 좀 약간 무슨 오류가 발생했는가 업로드가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이재영 선생님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 제가 근데 오늘 이렇게 또 주말인데 전부 이렇게 열심히 나와 있는 모습 보니까 참 좋습니다. 네, 자료가 원고로 되어 있으시네요. 어떤 거? 예, 좋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 쪽. 네, 감사합니다. 다음 쪽. 네, 좀 더 내려서요. 네, 더 좀 내려가시고. 네, 잠깐, 수도 조금 조금 위로 올라가실래요? 조금만 더. 예, 더 좀, 예, 조금만 더. 예, 됐어요. 스탑. 예, 됐어요. 예. 이제 그 핵무기 위협에 대해서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고, 2.2 네. 2.2 내려가실까요? 예, 2.2 조금 더 내려서, 예, 조금만 더, 예, 다음 쪽이네. 예, 거기. 예, 그래서 2020년 8월 18일에 미 국방성에서 판단한 것에 보게 되면은, 북한은 약 10여 개의 시설에서 13개 종류의 균체를 약 5천 톤을 보유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발 수단은 이제 다양한 게 있는데 현재 4차 산업혁명이 이제 되다 보니까 무인 전투 체계인 UAV 또는 감염된 사람을 현재 한국으로 보내서 공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화학무기 위협 평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우리가 화학무기 하게 되면은 가난한 자의 핵무기라고 합니다. 또 이제 화학무기하고 또 생물화무기도 마찬가지로 가난한 자의 핵무기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특히 이제 화학무기 같은 경우는 장점이 비용이 별로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화학무기를 구분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작은 양으로도 엄청난 사회적인 혼동과 공포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미 국방부에서 현재 평가하기로는 북한은 다음 패러그램입니다. 예. 북한은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화학무기를 보유한 국가이고, 전술 보고서 보게 되면은 약 1년에 2,500톤에서 현재 약 5천 톤의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북한은 필요할 경우에 연간 한 5천 톤까지 화학무기를 만들 수 있고, 전시에는 필요에 따라서 12,000톤까지 화학무기를 생산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현재 그 우리나라 그 한국국방연구원에서는 북한이 현재 약 25종류의 화학무기를 16기 시설에 보유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이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북한은 그 WMD 위협에 대응해서 한국이 해야 될 대응 방향으로는 두 가지를 병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협상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그 북한을 어떤 압박이나 제재를 하는 부분이죠. 북한은 그 화전 양면술을 지금 쓰고 있죠. 그래서 뭐 앞에서는 대화를 하면서도 실제는 그 핵무기뿐만 아니라 생물학, 화학무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그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핵무기는 사실 이제 노출돼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관심도 많지만은 오히려 그 화학무기라든가 생물학무기 훨씬 더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그 1954년 이후에 그 연구소를 개발해서 생물학 무기를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이걸 어떻게 이제 투발하는 이런 수단들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그 탄두 생화학 그 작용제를 이제 탄두에 그 장착에 투발하는 분야에 대해서 현재 많은 노력을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현재 그 세 가지를 현재 고려하고 있죠. 첫 번째는 그 과거에 맞던 그 킬체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전략 표적 타격. 그래서 만약 저기 어떤 위협이 보게 그 WMD 위협이 식별되게 되면은 먼저 타격할 수 있는 전략 표적 타격이 있고 또 북한이 만약 미사일 발사했을 때는 이를 방어할 수 있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그리고 세 번째는 북한의 어떤 그 위협이 발생됐을 때 응징 보복을 할 수 있는 압도적 대응이라는 세 가지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 약간 이 용어들에 대해서 좀 너무 좀 강하다. 그래서 약간 중립적인 언어로 지금 바꿔놓은 상태고요. 따라서 예, 더 아래로 내려가 주실래요? 예, 마지막 패러그래프요. 북한의 그 MD 위협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는 협상하고 이제 압박 전략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그 우리가 이제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한미동맹이 이제 가장 근간이 돼야 되겠고 추가해서 현재 그 우리 영내에 있는 중국, 일본, 러시아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끌어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특히 중국이 북한의 그 현재 WMD 위협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제재를 했을 때 그게 중국에도 큰 이익이 된다는 걸 반드시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반면에 만약에 북한이 이제 어떤 이와 같은 협상에 대항하지 않았을 때는 한미동맹이라든가 일본과 협력을 통해서 또한 그 국제사 공조에서 대북 제재를 엄격하게 시행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준 교수님.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해줬고, 다음에는 임유신 교수님이 이 발표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임유신 교수님. 네, 제가 화면 공유 직접 하겠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네. 네네. 네, 반갑습니다. 21세기 군사연구소의 임유신 박사입니다. 네, 앞에 또 발표 아주, 박상민 교수님께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주 발표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무거운 주제로 시작했습니다. 국방 자체가 좀 죽고 사네 이런 얘기 하셔가지고 좀 무거운 주제인데, 저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모든 지금 여기 참석하신 분들과도 좀 관련이 있는 그런 내용으로 좀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발표 순서는 쭉 이렇게 관련 주제하고 빅데이터 쪽에 하고요. 잠깐 영상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혹시 이게 음성이 들어가는 모르겠네요. 소리가 들리시나 모르겠습니다. 소리는 안 들립니다. 소리 안 들립니까? 아이고. 한번 그냥 화면만 좀 보시죠.
네. 뭐 그림으로 동영상으로 잠깐 이제 서론 부분이 다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여러분 모두 경험하고 있는 그런 4차 산업혁명의 초입 단계에 있으신데요. 이러한 변화에 맞게 또 저희 국방 분야에 있어서도 이런 변화에 적절하게 미래 인재들을 어떻게 획득하고 육성하고 관리하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위해서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그런 구축 방안들을 제시하는 게 이 발표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인재 개념이라는 게 보통 휴먼 리소스를 많이 얘기했죠. 어떤 특정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그렇지만 이제 요즘 개념이 탁월한 재능을 가진 사람, 이 개념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게 요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다 잘하는 것보다는 특정한 분야에 있어서 능력을 가진 사람, 재능이 좀 필요하다. 여기를 잘 개발하는 게 필요한데요. 미래의 모습은 아까 보셨던 다양한 어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모습들, 여러 정말 다양한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죠. 초연결 초지능사회인데 이에 따른 어떤 미래적 양상도 전투 공간이나 군사작전, 무기체계에 따라서 정말 기존에 쌓아왔던 다른 전쟁 양상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어떤 발생하는 어떤 안보의 문제도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안보 개념보다는 요즘같이 이제 코로나처럼 팬데믹으로 인한 어떤 보건안보, 어떤 기후변화, 또 더 나아가서 어떤 자연재해나 또 쓰나미처럼, 그죠? 다양한 에너지 식량 안보들, 정말 예전에는 안보의 위협이라고 볼 수 없었던 비전통적인 안보의 개념들이 더 부각되는 어떤 개념으로 바꿔져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사회 안보나 테러, 위협적인 공간이 확장되고 방식도 다양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에 대한 미래 인재들은 이러한 산업시대의 변화와 급변한 안보 환경을 대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재능을 갖춘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육군에서는 이런 2030년이나 2050년까지 좀 내다보면서 비전서를 좀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연한 것 같지만 막연하다고 애매할 게 아니라 뭔가 좀 구체화시켜보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개념들을 좀 적용하고 있고요. 실제 좀 이걸 위한 어떤 빅데이터 구축 방안으로서 이제 볼 수 있는 게 개념을 먼저 좀 잘 선정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래 육군을 선도할 수 있는 우수 간부 획득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인사 관리 제도에 좀 우리가 유능한 자원들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AI 관련 활용해서 인재 선발 플랫폼을 구축해 가지고 뭐 인공지능 면접을 간다할지 이런 선발부터 육성, 취업 지원까지 연결된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인재 관리에 있어서도 비전과 철학이 필요하겠죠. 일관 어떤 획일적인 관리가 아니라 일반형 야전형 장교뿐만 아니라 전문 인력 이렇게 좀 구분할 필요가 있고요. 또 효율적인 인재 관리 장착을 위해서 다양한 어떤 지침서나 위원회 이런 운영을 한달지 컨트롤 타워를 만든달지 이런 노력들이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 창의성과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는 조직 문화 뭐 아밀파고스라고 해가지고 갈라파고스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비판을 좀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군 자체가 상당히 좀 고립되어진 그런 조직 문화 그게 아니고 좀 더 이제 능력과 성과 중심 또 이런 걸 통해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실제로 조직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잘 발휘될 수 있는 그런 인원들을 선발하고자 하는 게 이제 육군의 개념이고요. 그래서 이제 인재관리 시스템을 잠시 그림을 보시지만은 이런 인재 획득에 있을 플랫폼, 그다음에 인재 육성과 운영과 관련된 플랫폼, 전직 지원, 이제 전역한 인원들이죠. 요 인원들을 각자의 그런 수요나 필요에 맞게 조직의 필요에 맞게 개인의 필요에 맞게 이렇게 운영하는 것들을 좀 한번 좀 보시고요. 실제로 이제 이런 시스템에서 쭉 연결을 해가지고 자세히 뭐 설명을 드리기 없지만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원자와 인사실무자가 매칭이 돼서 쭉 연결이 되어가고 있고요. 육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쭉 인사, 실무자, 장병들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정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플랫폼을 위해서 중요한 어떤 그 제한점들은 이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가버넌스가 필요하다. 너무나 중구난방으로 있기 때문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하나의 예시로서 조직 구성을 한번 해봤고요. 또 전군적으로 데이터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통합 연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우리의 이제 데이터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조정 통제의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필요하겠고요. 또 이런 원천 데이터가 일단 질이 좋아야 됩니다. 데이터 자체가 이제 좀 오류가 있는 데이터가 있으면 문제가 생기니까요, 그죠? 그리고 이런 기반 조성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협력 관계가 좀 필요하다는 것들을 제안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결국은 이제 조직이라는 게 변화와 변형이 없으면 결국은 이제 멈출 수밖에 없고요. 계속 이 기업이 변화하는 것처럼 살기 위해서요, 그죠? 군대도 계속 변화돼야 된다. 그런 면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관리 시스템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 교수님, 그 긴 내용을 가장 짧게 잘 말씀을 추격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